칼럼이 보니까 이게 뭐 많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 우리 강의를 제가 키루서의 교육을 했었죠. 키루서의 교육은 그때 강의를 할 때도 내용이 분량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칼럼이 5개나 있습니다. 제가 충실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키루서 대왕에 관한 이 주제는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배울 게 많은데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키루서 대왕의 재물관. 이 키루서 대왕이 페르시아를 제국을 만들고 엄청난 재물을 거둬들였겠죠. 그걸 근데 밑에 친구들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남는 재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면 그들의 호유와 신의를 얻게 되고 나는 안정과 명성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안정과 명성은 아무리 많아도 썩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습니다. 명성은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하고 고귀하고 가벼우며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 다산 정약용의 말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물을 남모르게 숨기는 비결은 널리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도둑이 훔쳐갈 걱정도 없고 불에 탈 걱정도 없으며 손한 말로 시로 옮겨야 할 수고도 필요 없다. 그러면 능히 죽고 나서도 그 꽃다운 이름이 천년에 걸쳐 전할 것이니 천하에 이토록 큰 이익이 어디 있겠는가. 돈이라는 것은 단단히 움켜쥐면 더욱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것이다. 혹시 돈도 많이 가지신 분들 좀 이렇게 이분들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루서의 행복관입니다. 지금부터 바우만의 말로 제가 이 칼럼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지금부터 바우만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치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치통이 없어지기만 하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치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하진 않다. 그렇죠? 이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행복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곡의 시점, 불행으로부터 그 불행을 해소하거나 불행으로부터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하는 변곡점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수학에서는 뭐랍니까? 미분값입니다. 미분값입니다. 그 다음에 절실함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거는 이제 페라울라스라는 키루서 대왕의 부하가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 정운천이라는 농수사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운영하고 있는 키위 농장을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이 가보니까 키위가 이래 쭉 참단해죠. 이래 쭉 심어놨는데 물을 주는 데는 또랑이 옆에 한참 또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나무 밑에다 하지 않고 이런 멀리 했느냐 했더니 그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멀리 있어야 나무가 이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가 쭉지사기로 뻗어나가가지고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우리 집 감나무 밭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물을 원해서 뿌리를 뻗어야만이 튼튼해지듯이 기업이든 사람이든 절실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루서의 사랑론, 에로스를 극복하라. 이제 판테이아라는 아주 기가 막힌 미인을 이제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잡았는데 너무 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그 미인을 좀 지켜라고 했던 부하가 키루서 대왕에게 와가지고 제발 좀 가서 한번 보라고, 너무 미인이니까 한번 당신이 봐야 된다 이러니까 키루서 대왕은 당신이 너무 미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만졌다고 해서 금세 화상을 입지도 않고 장작에 금방 불이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부러 불을 만지거나 미녀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네. 나는 자네에게 미녀를 오래 쳐다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네. 알아서 봤어요. 불을 만질 때만 화상을 입게 되지만 불은 만질 때만 화상을 입게 되지만 미녀들은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도 애욕의 불에 휩싸이게 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 경험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루스의 정의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썼는데, 이 기루스가 어릴 때 이 페르시아가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게 된 것은 페르시아의 그 법제가 어릴 때 애들에게, 소년들에게 그 절제와 정의를 가르쳤어요. 정의가 무엇인가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선생이 기루스에게 어릴 때 그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그 판단이 뭐냐면, 큰 아이가 작은 옷을 가지고 있고 작은 아이가 큰 옷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큰 아이가 작은 애 옷을 뺏어 가지고 자기가 입고, 자기 작은 옷을 작은 아이에게 줘가지고 줬는데, 그 기루사가 보기에는 뭐 둘 다 큰 애가 큰 옷 입고 작은 애가 작은 옷 입었으니까 이제 잘 됐다,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기루사에게 매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처분권, 자기결정권입니다. 소유권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옷을 입든 작은 옷을 뭐 입든, 그리고 남하고 바꾸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처분하고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뭐 여러 일부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가 그 남겨간 여러 가지 그 철도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일제를 너무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원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품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것은 뭐 나중에 이걸 나오는 이야기도 좀 약간 언급이 되니까 그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허 통수권 12번,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싸움, 우리가 비즈니스를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비즈니스의 가장 그 핵심은 뭡니까? 살아남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뭐 큰 다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비즈니스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비즈니스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엮여 있는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 포샤의 판결을 그 베니스의 상인,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포샤의 판결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안토니오라는 그 상인이 그 샤일록 그 유태인 고리대목자와 계약을 하죠. 내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내 가슴살을 그 1파운드를 해주겠다, 이런 그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샤일록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몇 배를 갚을 테니까 다음에 제발 좀 그걸 가지고 안토니가 돈을 못 갚게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샤일록은 나는 꼭 그 살을 1파운드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 결국은 다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포샤라는 이제 이 여인이 판사로 이제 위장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살을 1파운드 떼가는 건 좋다. 그렇지만 피는 한 방울도 주라고 이야기가 없다. 피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신 재산이 잘 이걸 다 몰수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판결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판결했죠. 그런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권리 범위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기업의 비결과 그리즐리 자이언트,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요세미티 공원에서 이 그리즐리 자이언트라는 아주 그 오래된 나무를 만났습니다. 수령이 말이죠, 무려 295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살아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 창원에도 메타세카이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메타세카이어의 특징은 뭡니까? 똑바로 곱게 올라가고 위에 있는 가지들만 남아 있고 중간 가지들은 그늘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제 도태가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똑바로 걷어 올라가는 게 이 메타세카이어의 특징인데, 이 그리즐리 자이언트는 거의 30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번개에 맞아가지고 끝이 자꾸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을 상하게 되니까 이 자기의 핵심 역량인 똑바로 곱게 올라가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럼 가지가 이제 옆으로 뻗어가지고 가지가 이제 꼭대기의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면은 꼭 무슨 소나무 같이 생겼습니다. 위에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들도 너무 크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기의 역량을 바꾸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IBM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애플이라든지 회사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핵심 역량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가면서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도 내가 이쪽 분야에서 지금 대쪽같이 몇 년, 20-30년 해왔으니까 계속 이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 협상은 제가 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 협상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좀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NEF라고 해서 이제 협상 토론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초기 회원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배울 때는 참 배울 때마다 매번 짤짤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저 개인을 위해서 협상하는 경우도 있었겠고, 또 우리 고객을 위해서 대신 협상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협상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느낀 것은 이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먼저 맺고 그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공동의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니까 도를 통하고 나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그럼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별 재미가 없는 이야기 같이 들려가지고 제가 협상 강의를 쭉 안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 5, 6년, 6년 전에 여기 차원에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인물 오디세이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무겁고. 요거는 조금 경쾌하고도 가볍고 굉장히 실무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제일 충격받은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택시입니다. 택시에 기사가 없죠. 저 사람들이 좀 보십시오. 저 보고 우리가 타고 가니까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으러 옵니다. 저 사진 찍고 아들이 손 흔들어주고 제가 또 다른 사람도 또 사진 찍습니다. 저게 이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저 사람들도 신기한 겁니다. 우리도 신기하고 저 사진 찍고 저 난립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 웨이모,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웨이모라는 그 자율운전 택시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옐로우캡이라고 그러죠. 노란색 택시들은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이게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타보자. 이랬더니 이 앱을 우리 현지 사람들의 주소와 현지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우체국에 조작을 해가지고 미국 주소와 뭐 미국 전화번호까지 따가지고 내가 반드시 타봐야 된다고 이걸 했더니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타게 된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또 한 대여섯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자율운전 택시 자율운전차에 관한 그 내용이 한 챕터 이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차량들 중에 95%가 서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는 5%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두 자율운전차가 된다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주차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차도 갈 필요가 없죠. 필요할 때마다 차를 부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차가 한 20% 정도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사실 주차장도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고 차가 돌아다니다가 언제든 필요하면 오면 되니까. 아니면 차가 쉬어야 될 때는 멀리 땅값 한적한 데다가 가지고 주차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택시가 이제 1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우리 차들도 다 자율운전차가 될 텐데 이게 그럼 멀리 있느냐?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고 자율운전 사람이 택시 기사가 없으니까 굉장히 오히려 많이 편합니다. 처음에 불안할 것 같죠. 누가 우리가 뭐 쓸데없는 라디오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거나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질문하거나 뭐 대통령이 어쩌고 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치 이야기 이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변하고,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여기 앞에 내비게이션에서 이 길이 가는 것이 다 보이고, 앞에 사람 지나가는 거 이렇게 확 캐치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레벨 4,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서비가 가능한데, 중국은 이미 이보다 더 앞서가고 있고, 아주 대단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한번 이게 어느 정도 딱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미 티핑 포인트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상 배우셨습니까? 협상 이런 거 여쭤보면 난 뭐 협상은 별 할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좀 했는데 요즘 할 일이 없다,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협상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좀 알면은 그 말을 이제 이게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할 것인가 알게 됐거든요. 자, 이거 TV에서 간혹 옛날에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소리 조금 크게 할 수 있어요. 소리 조금 키울 수 있네요. 이게 그래미상 이 트로피를 팔러 왔습니다. 이 전당포입니다. 잘 아시죠? 전당포 사람들이라는. $15,000을 달라고 합니다. 자, 얼마에 낙찰되는가 한번 보시죠. 한쪽은 그렇게 높이 쳐줄 가치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높이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죠. 세상이 증개나 있다. 그거는 깎아줍니다. 6,0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1,500 이쪽으로.
참. 2,320. 이렇게 협상 맞죠? 저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협상이란 말보다는 좀 흥정에 가깝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만납니다. 중간에. 그 협상 그 책으로 유명한 그 FBI 출신의 그 FBI 협상 담당 출신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Don't Split the Differ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차이를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사이에서 만나지 마라. 이 협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절충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스플리트 더 디프런스 했죠. 그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의 버전 1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도록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을 자기 생각도 바꾸고 상대방 생각도 바꾸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의 그 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유명한 그 탱고 나오는 알파치노 주연의 여인의 향기입니다. 정말 전 이 영화만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뽑으라면 이제 아마 이 영화를 뽑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탱고 장면도 굉장히 멋있지만 이건 사실은 좀 양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뭐 비어더스 쿨인가 하면 거기서의 이 알파치노가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주 막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 탱고를 추게 되는지 보시죠. 이 알파치노는 지금 그 중령 출신인데 프랑크 중령인데 눈이 멀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Afraid of making a mistake. No mistakes in the tango. Not like life. Simple. That's what makes the tango so great. 예, 아주 명언입니다. Don't tango it up. Just tango on. If you make mistakes, Why don't you try? if you get all tangled, You try? you just tangled 이 말인데. Alright, okay. 무슨 말이냐? 당신이 실수를 하고 또 스텝 꼬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tango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사업할 때 막 골치가 아프고 실수하고 일이 꼬이고 이러면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I'm gonna need some coordinates here, son. 이제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장소가 어떻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명장면이죠. 그 제작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브레이크 중령 이 알파치노가 눈이 그 본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퇴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개박합니다. 그 자기 조카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조카들이 여행 가는데 자기 이제 이 삼촌 보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이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찰리라는 아까 그 젊은 애를 찰리 보고 이제 자기 그 눈먼 그 삼촌을 좀 그 케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삼촌이 이제 이 프랭크가 이 애를 데리고 뉴욕을 가가지고 엄청 고급 호텔에 가서 스위트룸을 빌려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형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프랭크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냄새를 향기를 잘 맡는 겁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자리 가니까 향기를 딱 맡더니 야 이거 뭐
무슨 향기다, 무슨 비누의 향기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내를 데려가도록 해가지고 그 여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향기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할머니가 준 무슨 비누래요. 그래가지고 잠시 앉아도 되겠죠.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탱고 음악이 나오니까 탱고만 안 추겠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탱고를 줄 줄 모른다. 그 실수할까 두렵다. 뭐 이러니까 그래서 실수하는 거, 그러고 다리가 꼬이는 거, 다리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탱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추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를 꼬셔가지고. 자, 그 프랭크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했겠죠.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경험해서 잘 됐겠죠. 그래 이 두 사람이 아까 앞에 거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 중간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그거 어떻습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한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욕구,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원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협상을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같이 탱고를 춘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버전 2입니다. 버전 3가 궁금하시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 드렸을 텐데, 아빠가 이러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 구해주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딸인데, 그 엄청난 부잣집 딸이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또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당신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듣보잡 이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실소 그러니까 내 아들은 월드뱅크 CEO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된 듯하면 내 딸과 결혼시킬 만하지 하고 또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월드뱅크 총재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은 월드뱅크 CEO로 설명해 주시오라니까 또 말도 안 되니까 싫다 그러죠.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빌 게이츠 사위가 되고 월드뱅크의 CEO가 됐죠. 자, 누가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새로운 엄청난 가치를 창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이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게 기계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당신 사달라 이렇게 여러분 하신 적 없습니까 혹시? 다 그러셨죠? 예,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협상 버전 3입니다. 협상은 서로의 인식, 감정 등을 변화시켜가지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서 가치를 새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는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말하는 협상 버전 3입니다. 시그널 버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뭔가를 나도 사기를 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보면은 원래는 이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줄다리기를 하듯이 누군가가 힘이 저쪽에서 더 많은 것을 쉐어하는 것이라면은 이게 그렇게 직선상이 아니고 평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행복한 쪽과 상대방이 행복한 쪽, 그 사이에 어느 영역에 있는 이것이 타겟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상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의 인식, 감정 등을 변화시켜서 가치를 키우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하면서 자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셨죠 다? 네. 뭐 제가 시험을 안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협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게 협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저는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제공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서로가 모르는 제3의 어떤 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는 최고의 협상을 해서 우리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여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조금 기운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의 파라리 협상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협상할 수 있다.
사실 아침에 오늘 밥을 뭐 먹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결제를 올리는 과정, 결제를 하는 과정 이런 것도 사실은 모두 협상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흥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협상이라는 뭐가 다른지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흥정이고 이건 협상인데 우리가 흥정에서는 보통 상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협상에서는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포넌트 또 상대방이라고 할 것인가 내 파트너라고 하니까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또 이 흥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그 협상에서는 왜 우리는 왜 여기서 만났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그 상대방이 속에 있는 욕구 추구하는 바가 뭐냐 내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흥정이라는 것은 흥정을 움직이는 가장 에너지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이 상호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흥정은 이겼다 졌다를 가지고 따지고 내가 졌다 이겼다 이렇게 보통 승패의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이 협상에서는 둘 다 이겨야 됩니다. 둘 다 이기지 않으면 협상이 제대로된 게 아닙니다. 윈윈입니다. 그리고 이 흥정은 타겟이 목적하는 바가 굉장히 좁습니다. 딱 정해져 있고 점이거나 선입니다. 그러나 그 협상에서는 이룰 수 있는 서로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경우 수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게 있고 저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흥정은 주로 감정에 타지 내 시사에서 내 아내라고 하면 끝입니다. 보통 그렇게 끝나지만 이 협상은 항상 논리적이고 분명한 뭔가가 서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흥정의 기술에도 우리 몇 가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이 흥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조파라는 겁니다. 존 오버 파서블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그리먼트 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보통 이 사는 쪽에서는 내가 제일 원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하게는 제일 싼 가격은 이거고 가장 비싼 가격은 이거다. 내가 여기고 파는 쪽에서는 제일 비싼 게 이까지 받고 싶고 제일 싼 게는 이까지다. 그러면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중첩되는 이 영역을 조파라고 합니다. 존 오버 파서블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당사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났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베트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대안입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그러니까 이 조파가 벗어났을 때, 이 바깥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무슨 대안이 없는가? 이 대안을 각자 가지고 있겠죠. 이걸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못 팔면은 나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아니고는 팔 데가 없다면 나는 이것을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을 것인가? 아니면 동네 사람 나눠줄 것인가? 이런 베트나가 있게 말이는 거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는 사람에서는 안 된다면 다른 동네 가서 사야 되고 더 비싼 줄 돈을 사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 이 물건이 아니면 다른 물건을 살 것인가 하는 베트나가 그겁니다.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된 대안이 각각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이 합의에 목매달고 옆에서 붙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상대방을 하고 더 조급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흥정의 기술에서 또 한 가지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단내림 효과라 그래서 뭔가 한번 다시 내리지면은 그것이 기준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 단내림 효과를 테스트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 뺑뺑이 돌리는 게 있죠. 이걸 딱 돌려가지고 쫙 돌려보니까 이게 숫자가 8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엔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의 국가 비율이 한 몇 프로 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80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 70 내지 9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내림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단내림 효과에 많이 당하는데요.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근데 물건 사러 가면은 10,000원 해놓고 꼽표 딱 치고 8,000원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아 이게 10,000원이 아니고 10,000원짜리를 이만큼 2,000원을 할인해 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일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1+1 판매 이런 게 있죠. 그 이 이마트에서 이 그때 가전 광고가 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 개 4,000얼마짜리를 가격을 8,000얼마로 올려놓고 1+1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기도 하죠. 그래 그때 이거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마트. 그래 이게 단내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단내리 효과를 본인이 유리하게 하려면은 항상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뭐 가격이 내가 사는 쪽이라면은 이거 뭐 한 3,000원 하면 되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의 가치를 3,000원밖에 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10,000원에 원래 팔려고 했는데 10,000원이란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파는 사람이 10,000원이라고 했다면 이건 3,000원에 합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단내리 효과는 그렇게 중요한 아주 파워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블링 기법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리블링이라는 것은 이 뭔가 야금야금 뜯어먹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우리 양복을 하나 샀을 때 비싸게 샀다는 느낌이 들면은 아니면 하여튼 양복을 조금 샀으면은 큰맘 먹고 하나 사고 나면 뭔가가 저도 좀 아쉽잖아요. 그럼 저기 속 가르치면서 넥타이 하나 좀 주실랍니까? 하나 좀 끼워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비싼 걸 팔았는데 넥타이 하나 안 준다면 너무 째째 보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가요의 소득을 사는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흥정에서는 이런 리블링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 이걸 한번 파는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미 그 매물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흥정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걸 뭔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작은 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 아프게 하지 마라. 뭐 우리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시죠.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있었죠. 그 상대방이 얘를 배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얼마에 샀는데 딴 데 가보면 그거 더 싸게 팔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 다니보면은 여행 관광지 여행 목적지 가게 되면 처음에 여기서는 한 개 5달러 하는데 가다 보면 2개 5달러, 그 다음에 3개 5달러, 10개 5달러 합니다. 그걸 경험하셨죠? 그러고 굉장히 처음에 괜찮다 싶어서 물어 사고 나면 배신감이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샀을 때 그걸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세서 모르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한 개 5달러 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10개 5달러짜리 사는 겁니다. 그럼 11개에 10달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싸십니까? 가격이. 싸셨습니까? 네, 되게 싸신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물타기라고 하시죠. 지금 이 세호 통첩 게임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0달러를 가지고 둘이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달러를 가지고 상대가 둘이서 해가지고 합의를 볼 때만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합의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5달러 줄게, 5달러씩 나누자.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둘 다 못 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렇죠,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해줘야 되죠. 조선이 어떻습니까? 내가 10달러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2달러 드릴게요. 내가 8달러 가지고.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좀 찝찝하죠? 별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런데 2달러 못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생기는데 그 2달러를 버리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3달러 그러니까 3달러 내지 4달러 정도 같으면 계속 합의가 됩니다. 근데 그 이하가 되면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5달러에도 동의를 안 준다면 나는 5달러도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배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항상 매사는 상대방의 거래의 형정에서는 상호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이 있고, 내가 이익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상호성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리가 나는 거죠. 공정하냐, 난 이익이 되느냐. 지금 그 우리 조정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이따라는 내가 이익이 범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지사시대 이달러를 포기하더라도 저쪽에 8달러 갖는 걸 내고 못 갖게 하고 싶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 배 아픈 걸 참아도 배 고픈 걸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 하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이제 협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협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기지 말고 성공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항상 상대를 이기겠다 하는 마음이 그 협상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립니다. 1865년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리 장군이 남군의 리 장군이 항복을 합니다. 그 남쪽 그 수도가 이제 점령당하고 더 이상의 이제 희생을 없애기 위해서 리 장군이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군의 그레테 장군에게 이제 내가 항복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 가서 자기가 사형을 당해도 좋고 그러니까 정장을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그레테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러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해가지고 저 남군의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전부 이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갑니다. 그래서 그레테 장군하고 앉아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은 너무 쉽게 끝납니다. 그레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어. 조건 아무도 없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게 우리 조건이고. 미국이 지금처럼 저렇게 한 나라가 돼가지고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협상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나라를 갖다 5년 동안 나라를 국토를 초토화시켰다. 당신에게 큰 벌을 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통합된 미국의 모습이 강대국의 미국의 모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테 장군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더 큰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통합된 나라를. 그래서 이기지 말고 성공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요구와 욕구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콜라 한 병 주시오라고 했는데 콜라가 가게 없습니다. 콜라 없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제대로 된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한 겁니까? 욕구는 콜라지만 그 사람 욕구는 뭡니까? 목마름이죠. 사이다는 있습니다라든지 물은 있습니다라든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겉으로 나오는 요구사항의 밑에는 이렇게 깊어 있는 욕구가 있게 말입니다. 인터레스트가 있게 말입니다. 자기가 뭘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이런 깊이 있는 욕구가 있게 말입니다. 그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세계적인 그 천재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큰 천재라고 불리는 이 파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이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학원 이름에도 쓰이고 다 쓰이고 있죠. 이 대단한 그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노벨상이 1965년에 받게 됐는데 노벨상을 선정해서 보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 유럽까지 비행기 타고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다.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벨상을 주겠다는데 안 오겠다는 사람이 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막 온갖 이야기를 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 설득을 합니다. 이 파이만이 원래 대짜기 때문에 유명하게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설 것도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안 가게 되면은 당신이 최초의 노벨상 거부자로 가지고 평생 유명하게 될 거다. 갔다 오는 게 그냥 조용하게 끝난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매일 최초의 노벨상 거부자라 해가지고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텐데 그래 들어오고 싶냐? 그래 파이만이 갔습니다. 그렇게 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욕구를 부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명 욕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히든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외로움, 안전 욕구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경청을 하고
관심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장애인 대학에 가지고 항상 예가 나오는 게 이 오사카에 있는 이 게이트 타운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오사카를 차 타고 저 고속도로 다니고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나는데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때 볼 때는 참 희한하게 건물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오사카시에서는 이 도로 계획을 이쪽으로 세워놓고 있었고 이 건물주는 자기가 이 큰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오사카시하고 이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라. 시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 그냥 건물 지을 거다. 난 못 판다. 이렇게 해서 도착당해서 5년 이상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내 재건축도 안 되고 용지 매수도 안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합의를 본 거예요. 이 5층에서 7층까지를 이 도로에다 내준 겁니다. 5층에 7층까지. 나머지는 자기 건물을 짓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의 그 비즈니스가 합의를 이룬 아주 아름다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도로도 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창의적인 얼터너티브 대안 그 크리에이티브 얼터너티브라고 옵션. 우리가 현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갖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절대 끝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 제3의 대안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창의적인 그 역사상 그런 대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관점을 전하네요. 이 섬에 이거 혼자서 이거 있는 사람들은 배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배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배 탄 사람은 어떻게 없습니까? 섬이다 육지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만나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원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신발을 신고 입마를 걸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 이게 좋습니다. 아까 베트남 이야기를 했었죠. 베트남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협상에서는 항상 그 자체 그 문제가 아젠다가 되어 있는 그 문제가 결렬될 수가 있다. 결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베트남 같은 존재입니다. 이 베트남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여기 사지 않더라도 다른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다면 이건 베트남은 확실한 것이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살 수 있다든지 더 싸게 살 수 있다든지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이 안 먹었습니까? 내가 옆에 가서 그보다 같은 가격 내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베트남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내 말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그리먼트가 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옛날에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청계곡간을 다 없앴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했죠. 옛날에 제가 그 강화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강화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 청계곡간이 흉물이었습니다. 그 청계곡간을 타고 차를 많이 다니고 다녔는데 옛날에는 이 술 한잔 먹고도 운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막 옆에 벽에 부딪히고 안에 사고도 당하고 참 그랬죠. 그러고 청계곡간 옆에 청계천에 그 옆에 그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 앞에 그 다리가 있으니까 참 사람 그 환경도 굉장히 불결했고 뷰도 별로 좋지 않았고 경관도 엉망이었죠.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 없이 그는 정말 업적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청계천을 복원하겠다, 청계곡간을 없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인들이죠. 이 양반들이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그 장지동 쪽에 상가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겨가게 하겠다, 보상도 해주겠다. 이래도 이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됐느냐?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됐느냐? 기가 막히게 반드시 설득을 한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당신들이 반대하니까 청계천 복원 안 하겠다. 대신에 이 청계곡간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보수를 하는데
사람들 전부 길을 막고 보수해야 된다. 제가 보수한 한 3년 걸리겠다. 당신도 장사 그때 뭐 한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3년도 장사 못하고 있어야 되겠는지. 그게 베트남입니다. 이거 복원하고 당신을 더 이전해라.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거 정형과 이거 위험하니까 지금 이제 오래되고 노화되고 하니까 이거 공사를 해야 되겠다. 3년 동안 딱 막아놓고 해야 되겠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베트나가 있을 때, 내가 그런 보관이 있을 때는 일단은 베트나에서 각각의 지위가 다 결정됩니다. 이 서울시가 순식간에 가도를 배는 것이죠. 그동안 어린애 있었다가. 그래서 자기 베트나를 상대방이 은근히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은근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유리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실은 이런 걸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그 외주업체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 이야기하면 뭐 이거 어떻게 해보시오라고 하는데 뭐 A 업체도 있고 B 업체도 있고 어느 동네 가니까 어떻던데 중국에는 뭐 그 가격이 대충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은근히 흘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서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슈를 세분화하라라는 게 살라미 전술이라는 건데요. 이 살라미라는 게 왜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잘 나오죠. 아주 얇게 쓴 그 소세지거든요. 얇게 쓴 겁니다. 이 살라미 전술은 원래 이 옛날 그 소련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잘 했습니다. 자기 반대파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제거하면은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씩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반대파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살라미 전술은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야금 먹어 들어가죠. 그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들이 이주시켜가지고 일부 살게 만듭니다.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어떻게 그 동료로부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또 땅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 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옛날에 있던 지역의 거의 대부분 다 이랬죠, 이제.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10분일도 안 남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한 지구 같은 경우도 중간적으로 뻐끔뻐끔하게 이제 그 땅이 다 뺏겨 나갔습니다. 살라미 전술이 이스라엘이 지속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 보통은 한 발 들이기 전략입니다. 살짝 한 발 부터 들이가지고 그때부터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어떤 비즈니스 어떤 시장에 어떤 특정 제품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할 때, 일단 우리와 하나만 잠시 점포 구석에 이거 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팔아보겠다. 그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죠. 어디가 큰 대기업이 납품할 때도 처음부터 뭐 그 물량에 뭐 몇십 프로 주시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우리 샘플 제품을 좀 써주시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부위입니다. 전에 제가 어디 카르메도 썼습니다만, 낙타가 주인과 함께 사막을 이래 여행을 하다 보면 낮에는 막 뜨겁고 덥지만은 밤에는 잘 때 춥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텐트를 치고 자고 낙타는 밖에서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낙타가 이래 텐트 안에 코를 들이밀면서 주인님 밖에 추워요. 제 코만이라도 조금 이래 안에 들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착한 주인이, 그래 코 정도는 용서하마. 그렇게 있어라. 이러면 잠시 있다 머리를 들이밉니다. 머리까지 이렇게. 조금 있다가는 목까지, 조금 있다가 몸통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주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주인이 비좁아요. 둘이가 있기에는 주인이 좀 나와주면 좋겠어. 쫓아내버립니다. 그 전략이죠. 합리적 논거를 항상 협상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냥 감정에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사주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고 다녀봤자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자기 성냥 살 이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때도 내 물건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 암 발생률이 36.9%고 뭐 사망원인이 암이 뭐 28.3%고 어떻고 이런 데이터를 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넣고 암 이거 준비해야 되네 한 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암보험 들어가시겠죠? 끝나고 나시면 이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냥 사세요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기 얼어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중시하라. 이게 라포를 형성하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협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슈와 인간관계를 분리하라. 보통 그 협상에서 결렬되고 나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건 이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관계는 그 관계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협상에서 다 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람은 오히려 남겨가지고 그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많이 있는데 협상이 깨지고 나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슈는 잃어도 사람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신 같은 인간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더 돌아올 수 없죠. 황금의 다리를 구축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들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실컷 보고 이래 보고 가는데 장사 이래 이 매장 보고 이야기를 흥정도 실컷 하다가 에이 안 되겠어 내가 딴 데서 더 보고 올게요. 가면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죠. 아유 다 둘러보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실컷 그래 해놓고 뭐 사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놓고 하고 또 뭐라 하면 그 다음 그 집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이 황금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항상 뭔가를 명분이나 이걸 바꿔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우주 돌아올 수 없는 단계를 만들어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협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협상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익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그 충고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적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걸 친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이익으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나면은 이익의 문제가 작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 그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거래관계에서 만난 사람으로서 평생의 친구로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전에 배품에 관한 칼럼 나와 있는 말인데 세기 신영복 선생의 말입니다. 위층에서 붕붕 뛰는 애 때문에 시끄러우면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서 애 얼굴도 보고 이름도 물어보라. 왜냐하면 아는 애가 뛰면 덜 시끄럽기 때문이다. 참 이거 협상치고는 기가 막힌 협상이죠. 자기 자신이 변화해서 이 문제를 트러블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이 거짓말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뒤늦게 다른 걸 알고 나서 굉장히 분개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중고차를 샀는데 뭐 뒤에 알고 보니까 뭐 물에 빠진 것들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또 원가라든지 구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거짓을 말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월플라워라고 하는 것은 벽에 붙어 있는 꽃입니다. 협상을 가가지고 상대방을 또 벽에 붙어 있는 꽃처럼 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답정 너 아시죠? 그렇게 해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 갑의 입장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상대방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따르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속에 이 그 원한이 쌓이게 마련이죠. 언젠가는 그 복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도 특히 월플라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당신이 따라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많은 경우 저도 대기업 일을 뭐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지금까지 쌓인 게 원한 아닌 원한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좀 내가 지구식에서 놈들 발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 묻게 되죠. 이 라벨링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라벨링이란 소품의 라벨을 붙인다는 표면적인 뜻 외에 어떠한 물건에 라벨을 붙이면 의심하지 않고 라벨에 기재된 대로 믿어버리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 상품은 좋지 않아. 저 제품은 명품이야. 저 사람은 음흉하고 타이네. 한 번 마음먹고 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처음 가졌던 생각에 의해 그대로 판단해버리는 경우 역시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정신의학 용어에서의 라벨링은 스티그마, 즉 나쁨처럼 특정 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포스터를 달아 묘사하기 사용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라벨링은 환자가 하여금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쉬운 예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를 통해 우울증을 진단받은 우울증 환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하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울증을 탓으로 돌립니다. 아, 내가 우울증이라서 그렇구나. 오늘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때 가족 중 한 명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약 안 먹었어? 이 경우 환자와 가족 모두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약속이 있음에도 외출을 하지 않은 자신을 위해 가족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환자를 향해 라벨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울증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자신, 표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나 궁금증도 가지지 않는 가족.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나의 행동이 왜 그런지, 가족의 표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라벨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쉽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도 라벨링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방해하는 습관을 두는데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버릇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으며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성격, 태도, 습관, 언어 등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원래 우울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우울해 하지만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그 라벨링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우울해졌을까? 우울하지 않을 때는 어땠지?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원인에 근접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해보면서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하는 라벨링이 맞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라벨링에 반대가 되는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 라벨링을 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라벨링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직장 상사가 도와주거나 라벨링했을 때 효과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후배나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충고나 조언이 잠시 라벨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그 라벨링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뭔가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는 지금 이 정신학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라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라벨링도 가능하죠. 그 제가 어떤 그 사람은 여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야. 그냥 그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돼,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세 사람이 이제 있으면 나는 내가 뭔가를 항상 매사를 따지고 샤프하게 뭔가를 찝어내고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좀 항상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사람이 관대하고 두루뭉실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기만 하면 자기 뭔가를 찝어낼까 싶어서 불안했던 거겠죠. 하여튼 또 말한 사람은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을 라벨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상에서의 라벨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제품의 품질과 관련돼서 품질에 개선되는 예를 물건을 이렇게 팔려갔다고 합시다. 그럼 상대하고 이 담당자하고 그 구매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 우리 과장님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회사의 품질은 과장님 손에서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품질의 가장 그 마지막 보루인 것 같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나는 품질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라벨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제품이 품질을 보장하는 데서는 가장 어느 제품보다 어느 것보다도 우수하다 식으로 이야기하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따라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라벨링을 이 협상에서는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면접을 보면서도 우리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그런 열정적인 사람은 우리 회사 좋아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 회사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열정이라는 것으로 딱 맥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벨링이라는 것은 협상을 할 때 그 일 자체를 라벨링하거나 사람에서 라벨링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라벨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협상을 라포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포를 구축하는 것 이게 상대방의 생각을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공감을 이 사람이 이 크리스 로스라는 사람이 이 FBI 협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이 전략적 공감 이걸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이 책을 많이 쓰고 했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인질극을 부리고 있다. 인질극을 부리고 있으면 그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제발 좀 사람을 놔주고 당신 항복해라. 당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인질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질범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득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에 굉장히 불만이 많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슈와 동일할 때는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이걸 합니다. 미러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말씨, 의도 이런 것들을 따라 해주는 겁니다. 이 미러링이에요. 상대방의 이 언어나 의도, 말씨, 행위, 바디 랭귀지, 몸 이런 거를 같이 동조해가지고 해주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성공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 관대함을 얻을 수 있고 호감이 생기고 또 협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러링을 하게 되면 이 팁이 68%가 늘어나고 호감이 높아지고 그러고 어떻습니까?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상대방하고 미러링이 되면 100% 주워주고 만약에 그런 미러링이 없으면 33%밖에 안 주워준답니다. 이게 협조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미러링이 뭔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두 사람이 자세를 이제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있으니까 서로 편하다고 합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도 그렇게 같은 자세를 취해주라는 거죠.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서로한테 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여자가. 이때도 불편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이 미러링 하는 것은 상대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말을 이래 할 때 아 이번 어제 내가 그 아구찜을 먹었어. 아 아구찜요. 이렇게 하는 것도 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굉장히 매웠어. 아, 매웠다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동조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 우리 그 신대표가 잘하는 것 같아요. 미러링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술적인 공감이라는 건데 이 공감 그 라포를 형성하는 것, 서로 친밀감, 공명을 하는 것은 이 제일 첫째가 나오는 말이 이 that's right 이 말을 듣는 거라고. 아까 그 인질범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에 많이 불만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말해 내 그거야. 라고 얘기 될줄 알지.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라. 그래, 네가 옳다. 이건 뭡니까? 야기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도 다른 거죠. 야기가 싫다는 당신의 말 그 말이 옳다. 라고 하는 거죠. 될줄 알지. 이걸 찾아내. 이거를 들었고 나서야 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 사원에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팔러 가가지고 우리 의사한테 그래 가가지고 우리 뭐 심장병 치료제 이 약을 좀 소개하러 왔습니다. 아, 난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 지금 다른 거 다 잘 쓰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이야기 대화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아이고 환자들이 많으시군요. 아 그래요. 환자 우리가 바빠요. 많아요. 아 환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것은 아니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은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하신 널리 알려진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래 좀 소문을 좀 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세요? 그게 될 줄 알았죠. 여기서부터 대화가 하나씩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로가 신뢰가 형성되게 되고 그로부터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됐다 우리 학교 사주시오 실속 끝이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협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트라이트는 협상의 돌파구다. 진정한 협상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이끌어내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그것을 라벨링하고 또 달리 표현하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협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도 협상은 댄서와 같다. 아까 우리 탱고를 봤지만 탱고를 추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파트너가 적절해야 됩니다. 키도 좀 적절히 어린애하고 탱고를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키도 적절해야 되고 그러고 나이도 적절해야 되고 서로가 호감을 갖는 상대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이전이나 정보력이나 재량권 이런 것이 적절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표이사가 가서 하는데 그쪽에 대리가 나와가지고 협상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결정권이 상대방이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가 영업부서에서 갔는데 저기서 설계부서에서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이것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음악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탱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왈츠를 추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디스코를 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나 타임라인이나 협상 룰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고 스텝을 밟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댄서를 춤을 추는데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자빠지면 안 되죠, 함께. 그 발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댄스와 같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파악과 나는 뭘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뭘 가지고 있고
상대방 입장은 모시고 우리 입장은 모시고 우리는 뭘 주고 줄 수 있고 또 뭘 양보할 수 있고 뭘 받아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스케줄링을 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이 주인다면 도끼 나를 가는데 내가 몇 시간을 쓰겠다. 그 정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좀 협상이 이제 좀 뭔가 막 감이 오십니까? 원래 이거는 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건데 제가 엑기스만 압축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도움 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또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정리의 달인 아닙니까? 협상은 서로의 인식, 감정 등을 변화시켜서 가치를 생성하거나 키우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다 배우신 거죠? 그리고 이 조파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고 베트나라는 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지 말고 성공하라. 요구가 아닌 욕구를 보라. 창의적 대안을 찾아라. 관점을 전환하라. 상대방이 빨리 되어보라. 상대방이 신발을 신고 한 1마일 정도 걸어보라. 베트남을 활용하라. 내 대안이 뭔지를 상대방이 섭취하게 할 만한 내 대안 베트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슈를 쪼개라. 살라미지. 한꺼번에 다 얹어놓고 한 방에 해결하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깨지기 쉬우니까 이번에는 임금 협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출장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합리적 논거를 준비하라. 그냥 감정이 호소해서는 안 된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안 됩니다. 왜 성냥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줘야 됩니다. 관계를 중시하라. 라포를 구축해야 되겠죠. 라벨링이라든지 미러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벨링, 미러링. 당신은 어떤 사람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라벨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득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군요 라는 한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협상은 댄서와 같다. 댄서. 탱고라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하고 협상대를 앉았을 때 이 사람하고 내가 탱고를 춘다. 나는 탱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상대방은 지루박을 듣고 있다. 이 참 비극이죠. 자빠져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도 탱고 음악을 들려줘야 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준비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